김성환의 시사야. 올겨울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9주 만에 떨어졌고 매수 심리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인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서울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뭐 수억 원대가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네. 올해 최고가하고 비교하면 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진 겁니까? 이게 단지마다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매덕 떨어졌다는 게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7억 네. 떨어졌다는 게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거 얼마짜리 아파트예요? 사실 들어보시면 좀 깜짝 놀라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얼마인데? 7월에 45억 9천에 거래된 아파트가요. 38억 5천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7억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공감이 네. 잘 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그 내막을 살펴보면 사실은 7억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 7월에도 45억 9천에 거래가 된 아파트가 있었고요. 예. 28억 9천도 있고 37억, 38억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동이나 같은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이게 한강변에 위치한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데 원밸리라는 아파트인데요. 예. 입주장이었는데 이게 뭐 도로에 위치하고 있느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느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느냐 층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7억이라고 하면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에 7억이면 굉장히 큰데요. 40억 30억 후반대 40억에 7억은 사실은 10% 15% 정도의 편차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지 안에서 어떻게 좀 그런 편차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실제로는 이렇게 몇 억씩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예. 단순히 제가 쉽게 뭐 예를 들자면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네. 2021년 우리 분위기 좋았을 때 네. 그때를 이제 최고가 100을 기준으로 둔다면 강남권에서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한 80에서 85 정도 네. 작년 12월 올 1월 정도에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90에서 95 정도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럼 별로 안 떨어진 거네요. 강남 쪽은 별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가 나무만 보면 떨어졌다 올랐다가 중요한데 사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조정장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이 끝이다 아니다를 지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7억 없습니다. 떨어졌다는 그 기사는 향후에 1년 2년 후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제목 장사한 거 아닌가 갑자기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뽑아왔는데요. 뭐 네. 강남에 이제 도곡 렉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천만 원 정도 더 오히려 더 올랐고요. 저는 송파구를 그것도 비싼 아파트잖아요. 비싼 아파트인데 네. 아까 원밸리보다는 저렴하고요. 저는 송파구를 좀 눈여겨보거든요. 송파요? 왜냐하면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 좀 너무 고가 아파트들도 많고 네. 뭐 40억 50억은 사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아파트들인데 송파 잠실 쪽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너무 저렴하지도 않고 강남 3구 중에서는 3구고요.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표준화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들이 한 2만 세대 정도. 통계적으로 보면 표본으로 삼기 가장 좋은 아파트들인데요. 네. 이 아파트를 본다면 최고점 대비 한 70% 정도 빠졌다가 올 상반기에 90%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요. 예.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추석 지나면서 사실 상승장이면 90에서 92, 뭐 98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좀 살짝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내 집 마련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지금 그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건 거래량이 그만큼 없다. 그렇죠. 꺾였습니다.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서울도 하락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예. 추석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제 더 이상 플러스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네.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작년 12월 우리 금리 올라가지고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우리 패닉이라고 하죠. 그럴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35건이었거든요. 네. 서울 아파트가 180만 원 정도 되는데 835건이면 그냥 올 수도 없고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1월에 이제 1.3 대책 발표되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1,400건, 2월에 2,400건 해서 8월에 3,800건, 9월까지 이제 3,300건을 유지했는데요. 네. 이게 상승장이면 4,000건, 5,000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2020년, 2021년에는 5,000건에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예. 10월이 2,3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1월은 1,400건인데 이게 뭐 30일 거래를 감안한다면 11월 또 2,000건 초반대 정도. 12월 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풀 꺾였다는 게 맞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있고요. 예. 집을 팔려는 집주인, 매도자가 있는데 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집주인은 매물을 회수하고요. 예. 매수자들은 급한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승 거래가 늘어나는데 예. 지금 이렇게 하락 거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예.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가만히 보니 올 초 가격 70%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90 정도 올라온 가격에서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네. 금리도 지금 여전히 고금리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별로 안 올라갈 거야. 내가 지금 90에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그럴 때 네.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눈치 싸움을 하는 건 맞고요. 줄다리기 게임인데 지금 집을 사려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네. 매수자가 사지 않고 관망으로 돌았으면 제가 볼 때는 몇 달 지나면 집주인들이 가격을 좀 더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점은 어느 정도 찍고 뭐 이거 길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단기적으로만 볼 때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여서 꺾였습니다. 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최고점은 2021년이 최고점이었고요. 작년부터 사실은 조정장에 들어갔고 네. 지금 조정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 많이 나온다던데 거기에 또 관심을 갖잖아요. 네네. 근데 경매 물량이 늘었다고요? 경매 물량은 늘 수밖에 없죠. 6개월, 8개월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네. 6개월, 8개월 전이면 올 초 상반기 정도니까 분위기 막 안 좋을 때, 막 네. 역전세 생기고 전세난 생길 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거고요.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네. 낙찰률과 낙찰 가율이거든요. 예. 낙찰률은 그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낙찰을 받을 것인가인데 최근 낙찰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이 68건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네. 10월이 63건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예. 퍼센트로 따지면 26.5%. 예. 100개 중에 26개만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 4분의 1만. 4분의 1만 네. 찾아갔고요. 분위기 좋을 때는 훨씬 더 높았거든요. 네. 낙찰 가율은 그 얼마나 높은 가격을 지불할래라는 그렇죠. 기준인데요. 요거는 살짝 올랐습니다. 9월이 85%였고요. 10월이 86.7%로 조금 올랐는데 예. 이게 왜 올랐냐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막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똘똘한 한 채 현상. 지금 불안하니까 아무거나 낙찰 받으면 안 되고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조금 더 베팅할 수 있어라는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뭐 고점 대비 한 95%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내가 그렇죠. 한 85나 90 정도는 얼마든지 맞습니다. 지불할 의사가 있어. 지금 그런 그렇게 현상이고 판단하는 뭐 거군요. 외곽이거나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낮은 아파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네. 지금 그런 현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영끌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우리 2020년, 2021년에 이제 영끌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주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죠. 그렇죠. 20대, 30대 분들이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우리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나 혼자 미싱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이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네. 자기 자본이 극단적인 경우는 제가 본 케이스는 자기 자본이 1억, 2억인데 혼인 신고하지 않고요. 한 사람은 담보 대출 받고 맞아요. 한 사람은 전세 대출 받고 부모님 도움까지 네. 받고 신용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자기 자본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2억 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80% 그러니까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자본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죠. 고금리인데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안한 마음에 못 버티는 분들이 이제 극매로 팝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잘 버티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이 위기를 못 버티게 된다면 그분들은 몇 년 동안 모은 원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럽다. 이거 빨리 구제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존의 아파트들하고 가격이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면서 네. 이 집값이 좀 더 떨어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떨어지는 지금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이제 상승 압력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양가는요. 건설회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주변 시세 새 아파트를 조사해 가지고 지나치게 높게 되면은 미분양이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사실 계약자들만 좋은 거고 건설회사는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애매한 수준. 아 이거 고분양가도 아니고 저분양가도 아니고 할까 말까 하는 수준으로 딱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올 상반기에 주변 새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많이 올랐는 거고요. 최근에는 분양가를 잘 못 올리고 있습니다. 주변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 압력은 높아지는데 분양가는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분양 물량을 줄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공급 물량이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미분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분양도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요. 미분양을 보면 조금 줄어듭니다. 올 초 1월이 7만 5천 호 정도 됐는데요. 지금 10월 통계가 나왔는데 5만 8천 호 정도 되거든요. 줄어들긴 했는데 2.6% 지난달 대비는 2.6% 줄어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난달에는 3.2%가 감소했는데 이번 달에는 2.6%가 감소했고 지금 속도면 오히려 몇 달 후에는 미분양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다 짓고 나서 우리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들은 판촉 행사를 하잖아요. 할인도 하고 골드바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를 다 지을 때까지 분양 소진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24호인데 7.5% 증가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PF 대출의 위험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지방이 많다. 1월만 하더라도 83%가 지방이었는데요. 10월 통계를 보니까 87%가 지방 미분양입니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미분양이라도 좀 싸게 받으면 좋지 않을까. 수도권 또 좋은 지역에 미분양은 잘 또 안 나옵니다. 또. 그렇죠. 그런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세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얘기 듣고 제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전세 시장은 지금 매매 시장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고요. 강남에 지금 대규모 물량 6,7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뭐 약세라면 약세인데요. 매매하고 다르게 매매 수요가 지금 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매가 불안하기 때문에 관망 수요가 전세로 들어오고요.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전세는 아마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고요. 이게 한 3, 4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 밀어 올리는데 2024년에 전세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다 보니까 자기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기다려 보면은요, 이게 조정장 제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 3년 정도 내에 또 가격 하락이 되면 또 급매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좀 시장 상황도 답답하고 저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답답하고 좀 그런 상황이다 싶네요. 일단 아주 급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꼭 뭐 무리해서 연끌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11시 전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고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경북권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수도권에는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 끼는 곳 있겠으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